한마디로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들이라든지 침략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살한다든지 폭파한다든지 그러한 것. 우리가 의열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또 임시정부 안에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김구 추석이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로 하여금 일본의 황궁에 폭탄을 투척해 한다든지, 또는 상해에서 전승 축하식을 하고 있었던 식단에 폭탄을 던져서 침략의 원흉들을 살상하는 그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걸로 해서 독립운동이 다시 한번 고향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 독립운동 고향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가 탄압을 강화하게 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수차례 근거지로 옮겨가면서 마침내는 중경으로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이 독립운동 세력들의 무장운동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투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침공하고 거기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가를 세워요. 그 만주국이 대대적으로 독립운동 토벌에 나서고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제 북으로 북상내에서 소련 시베리아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이 중국의 소위 관내 지역이라고 해서 산해강 이서지방의 본토로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독립운동 같은 것들은 당시의 세계 정세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일제는 1937년에 중국 침략을 감행을 해요. 소위 중일전쟁이 시작이에요. 중일전쟁과 중국과 전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은 확대가 돼가지고 북경을 함락시키고 마침내는 남경까지 함락을 시키고 중국의 해안선과 주요 도시를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으로 가요. 그리고 1941년 12월에는 일제는 진주만 습격을 감행해서 미국과도 전쟁을 벌여요. 그 전선이 확대가 되고 그걸 우리가 흔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속에서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들도 이제는 일제와 전면전을 벌여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요.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가 광복군을 창립한다든지, 또 중국에서 이 모택동과 장개석이 국共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국共내전은 우리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장개석이 이끄는 이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에, 또 이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군 진영에서 중국의 해방, 나아가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해방을 꿈꾸는 그와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조선의용대와 같은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소위 중국의 팔로군이라든지 공산군에 합류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 화북 지역에 있어서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세력을 가지고, 또 그 의용대 일부는 김원봉과 같은 사람들인데 독립군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력을 대단히 강화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독립운동 세력들은 끊임없이 활약을 해요. 30년대 넘어가면은 특히 30년대 후반쯤 되면은 국내에서는 소위 전시체제라고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만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축소가 돼요. 그러한 속에서 지하화할 수밖에 없어요. 독립운동이. 그러한 사람들이 비밀결사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나중에 그 해방 직전에 국내에서 만들어졌었던 조선 건국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밖에도 많은 투쟁들이 있었어요. 해방을 불과 한두 달 앞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민관에서
일제 사람들의 집회 폭탄을 투척한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등으로 해서 독립운동은 일제가 패망하는 그때까지도 계속. 그러나 이러한 독립운동 세력들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일제가 패망 후에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소위 건국의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일제가 멸망했을 후에 우리가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걸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도 건국 방략을 발표하게 되고 만주에서 활약하다가 넘어갔었던 그러한 독립운동, 사회주의 세력들도 건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이제는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해방 후에 남북한의 정부 수립에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하의 독립운동이라든지 건국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근대 문명을 향수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근대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러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모색해 갔는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우리 사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 우리가 요새도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양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입는 옷 뭡니까? 양장이죠. 여러분 신고 있는 구두도 있지만 그 안에 신는 거 양말이라고 하죠. 양자가 들어간 물건들이 대유행을 하게 돼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 새로운 문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목련이라고 하는 그 무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양의 공장에서 만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그와 같은 그것도 우리가 양목이라고 했어요. 양목, 무명의 말. 거기에다가 그러한 양목은 하얗고 때깔도 좋고 빛이 나고 그래서 옥양목이라고 그래요. 여성분도 잘 알 거예요. 옥양목이라는 이유가. 이 옥양목 옷을 지어 입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무명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옥양목 같은 경우는 옷을 지어 입으면 깨끗하고 화려하고 하는 거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탁하는 방법엔 맞지 않아요.